자, 칠판을 깨끗하게 지워 놓으셨네요. 아까 이제 거기서 안 끝낸 부분이 있는데 업무정지가 그래요. 네 번째가 업무정지 당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그죠? 요 정지받은 기간 동안 결격제합니다. 요거 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A라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는데 업무정지 4개월을 당했다 그러면 이 4개월 동안은 요 사장님인 개공이 결격자예요.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 밑에 있는 소공, 중개보조원 이런 사람들은 4개월 동안 같이 결격자가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월급쟁이니까 이 사람은 불이익이 없고 사장님이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법조문은 개공이 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법인일 때는 다르다 이겁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다 그랬을 때 4개월 업무정지 이렇게 그러면 4개월 동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격자 이렇게 됐는데 요때 B라고 하는 이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도 같이 4개월 동안은 어떻게 돼요? 결격자가 된다 이죠. 사실은 임원이나 사원은 개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건 결격자가 안 돼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인을 요 모양 요 꼴로 망친 요 모양 요 꼴로 망친 장본인이 누구죠? 임원이에요. 사원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사원은 월급쟁이 직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원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 따라서는 한명회사나 합자회사는 그 임원급을 사원이라고 불러요. 이거 오해 없으셔야 돼. 임원급을 얘기해요. 동급이에요. 동급. 이런 사람이 망친 거니까 이 사람도 같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외라고 보는 겁니다. 원칙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자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여기는 임원사원은 개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법에서 결격자로 삼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임원사원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영업정지를 당했을 당시 요때 임원하고 그 전에 잘못을 저질렀을 당시의 임원하고 달라.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은 B, C, D. 막상 영업정지를 당했을 당시는 B, C, D가 어디 가고 갑이 있다. 그럴 수 있죠. 영업정지를 당했잖아요. 이렇게. 4개월 동안 당했다고 돼 있으니까 4개월 동안은 A라는 법인 개공이 결격자가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4개월간. 그때 같이 누구도 그 A 법인의 임원 B도 4개월 동안 같이 결격자가 됩니다. B도, 임원 B도, 사원 B도. 이 얘기가 바로 요 얘기잖아요. 그럼 4개월 동안 같이 결격자가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런데 그때 B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는 임원이 B, C, D였는데 처분 당했을 때는 B, C 갑이다 그러면 같이 결격자가 되는 임원은 B, C, D입니까? 아니면 B, C 갑입니까? 아니면 B, C입니까? B, C 갑이라는 사람은 없죠. 이 사람이 결격자가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분 당시에 임원사원이 결격자 되는 게 아니고 언제적에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사원이 결격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여러분 답변 주신 대로 BC냐 BCD냐 가지고 사례 문제 나왔을 때 정답이 갈릴 수 있어. 그때는 BCD입니다. D. D도 들어가 D. BC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D는 지금 어디 가고 없죠? 어디 갔을까요? 모르죠. 어디 갔는지는. 가봐야죠. 가봐야지 알지. 가봤더니 딴 업소에서 D가 일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안 돼. 그래서 거기서 잘라야 돼. 잘려야 돼. 가봤더니 D가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음식점은. 그러니까 중개업 시장에서 일 못하는 결격사유니까 이렇다면 문제는 없어. 근데 어쨌거나 중개업 시장에서는 D도 일을 못하기 때문에 B, C, D까지 나와야지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나 또는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나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이 결격자 됩니다. 요것이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정리하고 문제 풀고 다음으로 갑니다. 5번이 뭐냐면 A라는 법인은 멀쩡합니다. 파산 선고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당한 것도 없어요. 멀쩡한데 누가 문제가 되냐면 B라고 하는 임원이
밑에 있는 사원, 요 사람이 결격자예요. 예를 들어서 임원이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파산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결격자지. 이건 뭐 당연한 거야. 그때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도 같이 결격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원래 멀쩡했는데 임원,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결격자가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도 결격자가 되냐고요. 아니요. 왜 안 돼요? 돼야 됩니다. 왜 그래요? 법인과 임원, 사원 가고 이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법인의 그런 껍데기를 쓰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불똥이 튀는 게 맞아? 법인한테. 법인을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은 법인과 임원, 사원은 한 통속이다. 같이 어떻게 보면 공동운명체야. 여기서 보니까 법인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게 만든 장본인인 임원, 사원도 같이 결격자가 돼서 이렇게 불똥이 튄 거, 여기 보이시죠? 불똥 튄 거? 여기도 불똥이 튀어야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결격자가 됐다, 이렇게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공이 결격자 됐으니까 이 사람은 중개업 시장에서 내쫓아 버려야 돼. 그 내쫓는 방법이 뭐냐면 등록 뭐예요? 취소거든. 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어. 법인의 등록을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법인 자체가 결격자가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임원이 결격자가 되는 바람에 불똥이 튀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면 안 되고 무조건 2달은 참아줘야 돼. 관청에서 2달이 넘도록 요 문제가 발생한 임원, 요 사람을 안 자른다면 그때는 등록을 자르게 돼 있어. 법인의 등록을. 그러니까 2달 내에 만약에 요 사람을 자르죠. 그럼 법인은 다치지 않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2달은 참아줘야지. 만약에 이게 아니고 법인 자체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등록 취소해도 뭐요? 할 말이 없어. 근데 이게 불똥이 튀는 경우는 몇 달은 참아줘야 된다? 2달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봤던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시험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은 시험을 못 봅니까? 5년간 못 본다고 지난주에 했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까지 본 결격사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부정행위자는 결격자가 아니다. 이니까 시험 부정행위자는 중개업 시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정행위자는 중개보조로 일할 수 있겠네? 소공은요? 안 되는 게 직증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시험 부정행위자는 결격자 아니니까 일할 수 있는데 법인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법인의 임원? 임원이니까 높은 사람인데 법인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법인의 임원이라고 그랬을 때 법인 개공의 임원요, 다 자격증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3분의 1 이상만 증을 갖고 있으면 되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임원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부정행위자이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긴 하겠지만, 그죠? 임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결격자 아닙니다. 부정행위자 결격자 아니라고요? 나왔을 때 무조건 결격자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었죠. 자, 나온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외운 거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보니까 피특정, 무조건 결격자 아니었죠? 회생 나왔죠, 회생. 무조건 결격자 아니어서. 그 다음에 선고유예. 일반 사면 받아도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는데, 과태료 물었을 때도 결격자가 아니다. 부정행위자도 무조건 100%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 봤던 결격사에 해당되는 12명은 시험은 볼 수 있겠나요? 시험 응시 됩니까? 미성년자 분명히 결격자 맞지요? 근데 시험 볼 수 있잖아요. 파산자도 분명히 결격자 맞죠? 파산자. 시험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결격자 맞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근데 시험 볼 수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파산자 이 같은 결격자일지라도 시험 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 유일하게 결격자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딱 한 명은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부정행위자는 결격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부정행위자가 나오면 안 되고, 자격을 취소당한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과 동시에 이 사람은 시험도 3년 동안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죠. 이 사람만 유일하게 결격자면서 시험 못 보는 사람입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볼 수가 있다. 자, 교재를 정리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어디 보시냐면 80페이지 가셔가지고 80페이지 가로 6번은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자격 취소 당한 양반은 몇 년 동안 결격자다 그런 뜻이요? 3년요.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는 결격자. 가로 7번요. 자격이 정지된 자가 나옵니다. 가로 7번은. 그 정지된 사람은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자입니다. 그 얘기고요. 가로 8번 가보십니다. 가로 8번 첫 줄 가운데 보시면 등록 취소된 후 3년 나왔죠. 등록 취소당한 사람은 등록 취소한 때부터 몇 년간 결격자다.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렇게요.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보시면 등록 취소가 돼도 결격 사유기간 3년이 안 붙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라고 지금 제목은 돼 있고 그게 우리가 암기할 때는 사기결혼. 아까 암기 안 했었나요? 그죠. 지금 하면 되죠 뭐. 사기결혼. 이 사기결혼 때문에 등록 취소 당했을 때는 등록 취소 되기는 하나 그것 때문에 별도로 3년의 결격 사유 기간에 붙여지지는 않는다. 요 사자가 뭐예요? 사망과 해산. 기자가 뭐예요? 기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결격 사유. 요 세 가지.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사망 해산입니다. 2번이 뭐예요?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시험에 나왔었던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뭐예요? 결격 사유. 그죠? 이렇게. 이 세 가지 때문에 등록일자를 했을 때는 3년 안 붙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9번 갑니다. 가로 9번.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받았어. 그런데 폐업했다고 손치더라도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뭐예요? 결격자다. 그쵸?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만약에 영업정지 받은 사람이 폐업을 하면 받은 영업정지 기간은 스톱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 흘러갈 것 같아요? 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어. 한 달 만에 폐업을 했어. 할 수 있어. 폐업을 하면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 남았죠. 그것은 그때 딱 멈추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흘러가겠어요? 흘러갑니다. 진행된다고 써져 있어. 이해를 해보세요.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으로 본다. 그쵸? 그거 하나 좀 주의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10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개공이다. 근데 그 법인의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도 같이 결격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로 10번 별표해 두시고. 법인이 영업정지 당하면 임원 사원도 같이 결격자가 된다. 그 임원 사원은 언제적의 임원 사원이죠? 사유 발생 당시. 처분 당시 그러면 안 되고. 자, 11번입니다. 가로 11번.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중삼벌. 그죠?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이런 사람은 몇 년간 결격자? 3년 동안. 그죠? 우리 큰놈이 중학교 가자마자 이틀 만에 사고를 쳤어. 친구하고 이렇게 하굣길에 조금 다퉜나 봐.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뭐 친구라기보다는 이제 처음 본 애기인데 처음 본 애기하고 몸 밀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상대방 학생 그 휴대폰을 갖다가 깨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전화 와가지고 빨리 저쪽 부모한테 가서 막 잘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화 드리고 그 다음에 보상해 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니까 빨리 하라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놀려가지고 그냥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요 날 같아요. 요 날. 전화가 문자가 왔다. 문자가 왔나 뭐가 왔나 해가지고 빨리 전화 주라고. 저희 집사람이 더 놀래갖고. 예. 올라가자마자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예. 자, 중삼벌 몇 년 동안 결격자? 3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12번입니다. 가로 12번. 등록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또는 사원으로 있는 법인은 뭐다고요? 결격자.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 12번은 누가 결격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결격자다? 가로 12번은 법인이 결격자다 이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임원 사원 때문에. 그죠?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랬어. 간신히 참았네. 임원 사원 때문에 법인이 결격자 된다고요? 예. 자,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문제. 자, 기억번에 있는 피특정 후견은 무조건 결격자 아닙니다. 니은번에 있는 선고의 유예 나오면 너무 좋아요. 무조건 아니에요, 이것도. 디귿번은 집행유예 나왔죠. 이것도 좋아요. 왜냐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자 이렇게 끝낼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디귿번 결격자. 리을번은 자격 취소당한 사람이죠. 그러면 몇 년 동안 결격자? 3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으니까 결격자죠. 그러면 디귿번하고 리을번이 결격자예요. 예, 자, 나눠드린 그 문제 중에 1번을 풀어보세요. 한 장짜리. 자, 1번 기억번은 방금 전에 나왔던 거 무조건 결격자가 아닌 거. 니은번은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받기 전에 그 사이에 쏙 들어온 법인의 임원이 였던 사람 있죠?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유 발생 당시에는 임원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결격자가 안 되고요. 이런 문제 푸실 때요. 기억번, 니은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를 뭘 물어봤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결격자면 1번은 결격자 아니었죠. X. 니은번은요. 역시 결격자 아니죠. X. 이 표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결격자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등록할 수가 있는 거. 그죠?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 그렇지 않고 문제에 맞춰서 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읽을 일이 생겨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귿번 19세에 달하지 않는 사람은 결격자 맞죠?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결격자 동그라미 이렇게. 자, 리을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다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결격자가 100%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미음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중3벌이죠. 3년 동안 결격자가 될 건데 이 사람은 1년도 안 지났죠? 현재는 뭐예요? 결격자. 이렇게 되면 결격자인 사람이 디귿번하고 리을번이 돼서 이 두 사람이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겠죠? 없는 사람. 정답은 뭐예요? 4번이 됩니다. 이렇게 고르셔야 됩니다. 결격 사유 문제하고 금지행위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돼. 앞에 표시하면서. 자, 이제 사무소로 갑니다. 사무소 빨리 가볼게요. 자, 86페이지입니다. 중개사무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치. 자, 사무소 설치에 대한 큰 원칙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무실은 2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 네, 그래서 교재 86페이지 제일 위로 가면 첫 줄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다가 사무실을 둬야 돼. 그러니까 광명시에 등록했죠. 그럼 광명시에다가 사무실을 둬야지 금천구에 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등록한 데 사무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요? 한 개만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무실 2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사무실 2개를 이중사무소 이렇게 부르고 이것은 설치 금지. 사무실이 있는데 또 사무실 내면 이건 법에 걸리는 거. 이중사무소 설치해가지고 걸리는 경우 가끔씩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 걸리면 1학년 일반 형사처벌에다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고 임등치 사유가 된다는 거. 여기 처벌 조항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등치. 자, 그러면 이게 사무실이 1개인지 2개인지 보세요. 요게 길인데요. 여기 지금 A라는 개공이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옆에 점퍼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A가 이 점퍼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비좁으니까 여기서 대기하는 장소로 써요.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뭐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A가 바로 옆에 점퍼 얻었으면 사무실 1개예요, 2개예요? 2개 봅니다. 2개로. 여기서 대기만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일단 사무실 2개로 봐요. 근데 옆에 점퍼를 얻어서 벽을 확 터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건 1개. 그죠? 트다 말면 어떻게 되죠? 몰라. 실제 현장에 가면 트다 많은 경우가 가끔씩 있어. 중간에 문을 하나 내놔. 왔다 갔다 하면서.
갖가지 탈법적 형태가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간단한 거. 사무실 투개는 임등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만 금지시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실 여기 있는데, 응? 이게 지금 저 구석지에 차박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파라솔을 쳐놓고 여기 안 앉아 있어. 여기 와서 A가 딱 앉아 있어. 파라솔 치고 여기서 뭐 파라솔 치고 노는 게 아니야. 영업하는 거야 여기서. 자, 이랬을 때도 이거 뭐예요? 사무실은 아니지만 영업 장소가 두 군데 나와서 이거 문제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규제하려고 법을 급히 만들었어요. 그게 임시 중개 시설물이라고 하고, 이것도 설치 금지예요. 이 임시 중개 시설물은 위하고 다른 게 이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천막이라든지 파라솔 이거 얘기해요. 이런 안 움직이는 거. 근데 어쨌거나 영업 장소가 두 군데 나오니까 법의 취지가 같죠? 1학년 일반에다가 무슨 등록 취소예요, 이거? 임리적 등록 취소예요. 임등치 알아두셔야 돼. 그런 내용이 가로 3번까지 지금 써져 있어요. 가로 3번 나온 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 자, 두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예외. 어떤 계공이 사무실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나요? 법인인 개업 공인인계사가 그렇죠. 왜 그렇게 되나요? 분사무소를 낼 수 있죠. 분점을 낼 수 있죠. 분점, 지점. 그러다 보면 주된 사무소 있고 분사무소 있고, 그러니까 한 명의 계공인데 사무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요거.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누구냐면 여러분처럼 자격증 따서 혼자 오픈한 공인중개사인 계공은 분사무소를 못 내요. 시험에 몇 차례 나왔던 겁니다. 부칙 계공도 못 냅니다. 돈이 많아도 못 냅니다. 누구만 낼 수 있어요? 법인. 근데 법인일 때 요게 일반 법인 당연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농협 같은 특수법인도요. 특수법인 뭔지 아시죠? 지역농협 같은 경우도 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특수법인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거기 지금 가로 1번, 네모 2번에 가로 1번 얘기가 나온 거고 설명드린 거고요. 둘째 줄 끝에 가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인계사는 절대 분사무소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둘째 줄도 봤습니다. 특수법인은 설치할 수 있고. 자, 근데 설치할 때, 자, 7편 보십니다. 설치 기준. 분사무소 설치한다며 지금. 설치 기준이 세 가지죠. 뭐냐? 일단 주된 사무소 있는 데는 무조건 빼셔야 돼. 광명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 그럼 광명시에다가는 분사무소 못 내겠죠? 그 얘기고, 그때 낼 때 시, 군구별로 한 개씩만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개씩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광명시에 본점,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에다가는 뭐예요? 낼 수 있고. 대신 과천에다 두 개는 못 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분사무소에다가 누구를 앉혀놔야 되느냐. 책임자를 앉혀놔야 된다. 왜냐면 분사무소 나름대로 계약서 써주고 중개활동을 할 독자적인 영업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계약서 써줄 사람 필요하죠? 그게 누구예요? 책임자. 주된 사무소는 누가 계약서 써주죠? 대표자. 주된 사무소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표자. 분사무소를 맡아갖고 있는 사람은 책임자. 주된 사무소를 맡아가지고 있는 대표자도 공인중개사이어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공인중개사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낼 때는 이런 설치 기준은 적용이 돼요. 다만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요 마지막 요거 책임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요것만큼은 특수법인한테는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특수법인이 분사무소 낼 때 책임자를 앉혀놓긴 하는데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일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그렇게 잘 물어봐요. 요걸. 그래서 그 지금 우리 교재 보면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이 자 주된 사무소는 빼고, 둘째 줄에 시군구별로 한 개를 추가할 수 없고, 동그라미 2번 기억번 분사무소에다가는 공인중개사를 갖다 책임자로 둬야 되고, 그 뒤에가 잘 나온다고요. 다만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 뭐라고 이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가 무슨 말이야? 이거 나올 때마다 한번 해석을 해야 돼. 그러하지 않다가 뭐예요? 책임자를 안 둬도 된다는 게 아니고, 책임자를 두긴 두는데 그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요. 절차가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설치 절차를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 중개사무소 부분에서 특히 분사무소가 한 문제 나옵니다. 왜냐면 설치 절차가 3단계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설치 신고입니다. 자, 과천에다가 분사무소를 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주된 사무소가 광명에 있으니까. 그러면 분사무소를 갖다가 과천에 내겠다고 설치 신고를 합니다.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할까요? 과천에 내니까 과천시장한테 설치 신고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인 광명시장한테 설치 신고하는 겁니다. 이때 설치 신고할 때는 수수료 낼까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요금은 뭘로 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과천에다 분사무소를 낸다. 그랬을 때 어느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과천에 분사무소를 낸다.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있고 그러면 어느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겁니까? 광명시 조례입니까? 과천시 조례입니까? 그래요. 맞추셨어요. 광명시 조례. 왜냐면 설치 신고 자체를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광명시장한테 하니까 그죠? 그 광명시에서 내라고 하는 요금을 내는 거지. 과천시 아니고 이럴 때 내는 구비서류가 뭐가 있겠는가? 구비서류. 요거 이해해버리시고 암기해버리시면 자, 실사보 실책이라고 암기하셔야 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가만히 보면 자, 실무교육 수료증과 사무소 확보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 생각해 보세요.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뭐죠? 실사. 그러니까 똑같이 분사무소 설치가 일반 사무실 등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사, 실무교육 수료증 내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내는데 못 보던 거 나오잖아요. 보조보. 이게 뭐예요? 보증 설정 증명 서류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분사무소가 차려지고 분사무소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법인 입장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 하나당 추가 설치할 때마다 1억 이상을 추가로 보증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보증 설정을 1억 이상 추가를 하는데 언제 하냐면 분사무소 차리기 전에 합니까? 아니면 설치하고 나서 뒤에 합니까? 전에 하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이게. 전에 분사무소 차리기 전에 1억 이상을 추가로 법인이 먼저 보증 설정을 추가시켜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점에서 등록 신청할 때하고 다르죠.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을 등록하기 전에 해요? 아니면 등록하고 나서 후에 해요? 후에 하지.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이게 빠져 있었잖아.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구비서류에 들어가니까 암기도 하시면서 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한다고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요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제출을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하죠 이거? 설치 신고를 받은 광명시장이 시도지사한테 확인을 해보겠죠? 그래서 이건 안 냅니다. 이건 등록 신청할 때도 등록 신청자의 자격증 사본 안 냈었죠? 그것도 확인이 되니까. 그죠? 이거 안 냅니다. 이거 들어갑니다. 또 하나. 여기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실무교육 받았다고 하는 건데 누구 것만 내냐? 책임자 것만 내요. 책임자 것만. 이거 중요하죠 또. 실책. 그러면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 책임자가 있고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이 있는데 책임자 아닌 소공도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지. 그 일이 많으면 고용해서 쓸 수 있잖아. 그 책임자가 아닌 소공 같은 경우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되죠. 왜냐면 이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오픈할 때도 실무교육을 받는 거지만 소공으로 취직할 때도 실무교육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자가 아닌 소공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일할 수 있고 취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분사무소 설치해서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에는 누구의 실무교육 수료증만 내나? 책임자 것만 내니까 책임자가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구비서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아직 출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사보, 실책까지 암기해 주시고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만 냅니다. 그렇지만 책임자만 실무교육을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책임자가 아닌 소공도 받긴 받는데 내지는 않는다 서류를.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설치 신고. 그러면 이제 다 설명드리고 교재 보죠. 이렇게 하면 광명시장은 어떻게 해주겠어요? 신고 필증을 내어준다. 그리고 광명시장은 어떻게 하냐면 지체 없이 통보해요. 왜냐면 지금 분사무소를 어디에 내는데요 지금? 과천에다 내는데 과천시장한테
설치 신고했던 거 아니죠. 광명시장한테 하니까 과천시장은 몰라요. 분사무소가 설치하는 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장이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필증 주고 나서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과천시장한테 뭐요? 재빨리 알려준다. 거기다 분사무소 낸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통보. 그죠? 그런데 요 광명시장은 통보를 한 군데 더 하는데 통보? 어디에 통보할까요? 협회 통보하죠. 협회에다가.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에 암기할 때 협회 통보사항 해가지고 6개를 암기했었어요. 이분 등은 고행으로 회였습니다. 할 때 분자가 뭐예요? 이분 등 할 때 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요. 이거. 그러면 관청은 신고필증을 주고서 어디에다 통보해라? 협회. 협회에다 통보할 때는 지체 없이 통보하는 거 아니죠. 언제까지 통보해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세요. 여기가 분사무소 설치하는 절차. 그죠? 교재에서 보시면 87페이지에서 반가로 2번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그래서 설치 신고인데 동그라미 1번이 설치 신고를 의미해요. 그래서 보면 둘째 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줄 보면 어디에 가서 설치 신고한다고 셋째 줄이 나와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 그때 내는 서류가 실사보 실책이라고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에요. 그래서 실자입니다. 1번이 실자. 2번이 뭐예요? 보증서류입니다. 보증서류. 보자죠. 3번의 첫 줄에 보면 분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죠. 분사무소 할 때 사자입니다. 그래서 실사보 이렇게 됩니다. 실사보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실책.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면 신고 들어가면 신고필증 내어주죠. 신고필증을 내주고 그 다음에 통보하는데요. 저기 동그라미 디귿번 보세요.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을 갖다가 교부하고서 지체 없이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분사무소의 그 설치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통보한다고요? 지체 없이 그렇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리얼번 등록관청은 신고필증을 주고서 한 군데 더 통보하지요. 협회죠, 협회? 협회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91페이지 갑니다. 91페이지 보면 공동사용이라고 나옵니다. 사용. 이거 간단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보면 여기 요 내용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주로 분사무소 위주로 출제가 돼요. 자, 원칙도 있고 여기 공동사용도 있는데 이건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사무실 공간인데 밑줄 긋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개공 A, 개공 B가 이거 나눠든 안 나눠든 같이 쓴다. 이게 공동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동사용 허용되는 거. 이때 얘기들은 이 사람들은 종류가 막 달라도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A가 공인 개공이에요. 여기 B는 부칙 개공이에요. 부칙 개공 누군지 아시죠? 복잡한 할아버지. 그래도 같이 쓸 수가 있고 C는 또 뭐예요?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 개공. 그래도 같이 쓸 수가 있죠. D는 분사무소에 분사무소 D는 그래도 같이 쓸 수 있죠. 2명 이상의 개공이 같이 쓰는 거예요. 다만 이 분사무소는 D 분사무소는 C 법인의 분사무소여서는 안 되죠. 그 다른 법인의 분사무소일 때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쓸 뿐이지 별개의 부동산 사장님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업 공인인물사로서의 의무나 책임은 각각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등록하는 것도 뭐예요? 따로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드는 것도 따로 사무실을 막 게시하고 걸어두는 것도 따로 각각 사고 냈을 때 배상 책임도 따로 사무소 이전할 때도 따로 그죠? 그래서 별개의 개공이기 때문에 각각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뭉칠 수 있냐? 뭉치는 방법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A 혼자 쓰고 있었는데 B라는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A한테 승낙을 받아내갖고 여기요 절반 정도를 빌려서 이렇게 신규 오픈을 한다고 신규 오픈한다. 그러면 신규 등록 끝내면 어떻게 돼요? 같이 쓰네 이렇게 돼. 다른 점은 A가 오케이 해줘야 돼요. A가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막 밀고 들어오면 안 되고 A가 승낙 이렇게. 반대로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B가 사무실 운영하는 개공이었는데 A의 승낙 얻어갖고 요렇게 이사 와요. 이사. 그래서 이전 신고해요. 이전 신고 끝나면 이 공간은 어떻게 돼?
A하고 B가 같이 쓰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같이 쓰는 방법은 가만히 보니까 별것도 없어. 그냥 뭐요. 뭐 이사 오거나 신규 오픈하거나 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죠. 자, 시험은 지금부터요. 공동 사용이 지금 원칙은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나와요. 이게 어떤 경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일 때는 공동 사용 안 돼. 여기를 좀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A가 지금 영업 정지를 당했어. 업무 정지 5개월이야. 이렇게. 5개월 동안 일을 못하니까 큰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A가 꾀를 내죠. B는 자격증만 땄지 놀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자, 내가 일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사무실도 절반 정도 공짜로 빌려주겠다. 여기다 신규 오픈을 해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승낙해 줄게. 그래서 나랑 여기서 같이 하자. 일 다 가르쳐 줄게. 대신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 가끔씩 도장은 좀 하나씩 빌려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동 사용이 되면 B의 도장을 가지고 A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습니다만은 B의 도장을 찍어가면서 A가 일을 해버릴 수 있죠. A가 돈을 벌어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다면 B가 이렇게 신규 등록하네? 생각이 있었네? 소용없어. 등록 안 받아줘. 관청에서. 이제는 눈치를 채갖고 안 받아준다고. 옛날에는 영업정지 받을 때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영업정지 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공동사용 실제는 자기가 일 다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B라는 사람이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오픈하고 등록된 개공이요. 그런데 혼자 쓰고 있었지. 근데 영업정지 기간 중이야. 그러니까 A하고 B가 조금 좀 친한 사이야. 그러니까 A가 B한테 나 승낙해 줄 테니까 이쪽으로 이사 와라. 나랑 같이 쓰자. 응? 일 가르쳐 줄게. 나 다 잘해 줄게. 나 공짜로 빌려 줄게. 대신 도장만 조금씩 빌려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법에서는 뭐예요?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라면 이 신규 등록이나 이전 신고를 통해서 한 사무실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또 머리 좋은 사람이 또 이렇게 할 거라고. A라는 사람이 개공인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어.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 지금. 승낙해도. 그러니까 B라는 멀쩡한 개공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아쉽죠? 자기가 갑니다. B한테 뭐라고 승낙만 좀 해줘. 내가 갈게. 내가 가서 잘해줄게.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야 지금. 이전 신고 이렇게. 이거 이전 신고를 인정하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이렇게 이전해서 A가 뭐 하려는지 아시겠죠? B의 도장 내놔봐 해가지고 도장 찍으면서 A가 실제 일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죠?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일체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자기가 움직이든 누구를 끌어들이든 그죠? 공동 사용할 수가 없다. 요것이 이제 시험에서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문제가 돼. A하고 B가 요렇게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A가 덜컥 걸렸어. A가 어떻게 해요? 업무 정지를 당한 거야.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기간 중이에요 지금. B 같은 경우는 이게 공동사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자기가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B가 이사를 가주면 뭐 괜찮은데. 근데 B가 이사 안 가고 거기서 버티면 어떻게 돼? 공동사용이 안 되면 자기가 딴 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억울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 공동사용 안 됩니다라는 요것을 관철시켜버리면 B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기 전부터 같이 쓰고 있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요 이사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멀쩡하다고.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A가 B한테 영업정지 당했는데 B 보고 자 도장 좀 잠깐 빌려줘봐. 내가 찍고 줄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건.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거.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도 공동사용이 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되겠지요. 업무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비해서는 이건 예외지요. 그럼 이 조문을 보는 순간에 뭐 영감이 떠오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영업정지를 당하고 나서 누구를 구할 게 아니야. 영업정지를 당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옆에 앉혀놓으라고. 그게 여기 법이 지금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을 지키고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한다고 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가 걸려도 걸려.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당할 수 있어. 근데 혼자 하다가만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러면 진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런 일을 예상을 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친한 사람이랑 같이 옆에 있으면 좋다고? 부부지간에 있든지, 아버지하고 딸이 같이 있든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있든지, 아들하고 엄마 같이 있든지, 조카하고 이모가 같이 있든지, 자매지간에 같이 있든지, 좋은 궁합이야, 이런 게. 그랬다가 한 명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어떡해? 그 도장은 못 써먹지만, 살아있는 도장이 있잖아. 그 살아있는 도장 가지고 또 이제 일을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런 것도 이 법의 취지를 좀 이해하신다면 그게 한 사무실 공간에서 둘이 같이 있는 것보다 돈이 좀 있다면 좀 한 100m쯤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더 좋을지도 몰라. 여기는 엄마가, 저기는 아들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당했어, 아들이. 그럼 엄마는 지금 영업정지 아니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혹시 아들이 어디 가서 일하면 주로 하면 되겠어? 엄마 사무실에 가서 누구 도장 찍어가면서 아들 손님이 왔을 때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집안에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돼. 제가 그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공부를 안 해. 책을 좀 보여줘 봤어, 이렇게. 뭐야 이거. 집어 던져버려. 자, 근데 하여간 우리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좀 공부에 소질이 있으셨던 분들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도 공부에 관심이 없죠. 아무리 뭐 돈 많이 벌고 뭐 해도 공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거 달러가 안 그래. 대충 보면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그래도 과거에 한 가닥씩 하시던 분들이 자격증 따볼까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자, 여러분들은 교재에서는 91페이지에서 밑에 보면 파란 박스가 있죠. 파란 박스를 갖다가 별표 치시고 파란 박스가 거의 지문이 나올 거니까 그걸 열심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예제 문제가 있는데 풀어보십니다. 다음 페이지 예제 문제. 자, 기억번은 특수법인 얘기합니다. 특수법인 같은 경우 분사무소에다가 책임자를 두긴 둬야 돼. 그러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X. 니은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 쫓아가서 한다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적합했을 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내어준다. 그 뜻이죠. 신고 들어가면 신고필증 교부. 맞습니다. 리을번은요. 설치 신고할 때 구비 서류를 어떻게 함기했어요? 실사보 실책. 거기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있어요? 없어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자격증처럼 등록관청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구비 서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것은 뭐예요?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죠.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2번 풀어보시고 2번. 자, 이번에 1번은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하냐면 주된 사무소 수대기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하지요. 틀렸습니다. 2번 지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그러면 안 되고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한다고 하셔야 되고 3번은 책임자 틀렸죠.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필요가 없죠. 4번은 분사무 설치할 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딴 개공의 사무실에다가 분사무소 설치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요게 맞죠. 5번은 공인개공은 무조건 분사무소 못 냅니다. 뭐 책임자 두고 어쩌고저쩌고 소용없어요. 설치할 수 없죠. 법인만 낼 수 있어. 옳은 건 4번이죠. 자, 교재 보십니다. 이번에 93페이지. 거기 가로 1번에 보면 요 가로 1번요. 명칭 사용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중개사무소 명칭을 쓰십시오. 명칭이 뭐냐? 상호입니다. 상호. 중개업소 상호를 요렇게 써라. 전부 다 이게 개혁 공인중개사의 의무예요. 거기 첫 줄 보시면 저 줄에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다음에 또요,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써야 된다. 그죠? 자, 요거. 개공일 때는 사무소 명칭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아니면 뭐요? 부동산 중개. 또는이라고 돼 있으니까, 또는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십시오. 방법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소 명칭 상호로 쓴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법에 위반되는지, 법에 적합한지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황소부동산이라 사무소 명칭이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동산 다음에 뭐가 들어가 줘야 돼? 중개. 황소부동산 중개사무소 더 들어가는 건 괜찮아. 최소한 부동산 중개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두 번째, 행운 공인중개사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사무소, 그죠? 자, 세 번째, 세계 부동산 사무소 이렇게 하면 부동산 사무실 같죠? 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된다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말을 살리려면 중개가 더 들어가 주든지, 그죠? 사무실이라는 말을 살리려면 앞에 뭐가 와주든지, 공인중개사. 자, 만약에 사무소 명칭 쓸 때 공인중개사 김연아 사무소 이렇게 하면 사무소 명칭으로서 상호로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됩니다. 떨어져 있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됩니다요. 만약에 JK 부동산, 그죠? 컨설팅, 그죠? 중개 사무소 이렇게 상호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건 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적합한 사무소 명칭입니까? 적합한 거. 들어가면 되죠. 부동산 중개 이렇게 되죠. 이 JK가 뭘까요? 굉장히 궁금했었어 이게. 실제 있는 건데. 정씨하고 김씨야. 근데 정씨, 김씨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 JK 그러면 뭐야? 와, 뭐가 있다. 자, 개나리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트레이줌인가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어느 아파트가 더 좋아 보여? 트레지움? 왜 그러죠? 몰라. 연구 대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나중에 영업하실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 광고 낼 때도 보면 외국 사람이 나와서 영어로 마지막에 싹 감아 올리면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이 돈 주면서 끝에 뭐 영어로 한마디 하고 끝나잖아. 끝에 가면 그 잘 팔린대. 그거 안 했을 때보다. 그게 사람 심리요. 사람은 이게 완벽한 그런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감성이 더 앞서. 가만히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나중에 자격증 따신 뒤에 심리학을 공부하셔야 돼. 그 뭐 제대로 공부한다기보다 영업하시는 분한테 들어야 돼. 영업 잘하시는 분한테 그걸 배우 전수 받으셔야 돼. 이런 게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분양사무실에서 일하시든 뭐 하시는 분들은 약간씩 그런 거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그거 교육 받아야 된다고. 사무실에 왔어. 근데 애를 데리고 왔네. 애가 못생겼네. 어떻게 해야 돼? 귀여워. 아이고 똘똘하게 생겼네. 무조건 애를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부모가 어떻게 해요? 좋아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다 똑같아,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 갔는데 애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기분 나쁘고 그건 아닌데, 그죠? 받았을 때보다는 안 좋잖아.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그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해. 그걸 나중에 꼭 배우세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첫인상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영어로 이렇게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뭐예요? 있어 보여. 그죠? 예. 제가 고정원이 아니고, 무슨 앨리스 킴 그러면 더 있어 보일 거 아니야. 뭐 키도 커 보이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모라든지 꾸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제가 못해서 그런데, 근데 이거 지금 지나가놓고 보면 우리 애들한테는 그걸 교육을 꼭 시킬 거예요. 너 무조건, 대학교 가면 무조건 차 뽑고, 차 있어야 돼.
그럼 연애도 못해. 잣 뽑고 옷도 좋은 걸로 쫙 입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도 바르는 거 잘 바르고, 그거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자라면서 제가 한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고. 거짓말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된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까지도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시면 안 돼. 거짓말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지금은 거짓말이 술술 나와.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님 가끔씩 카톡 안 하거든요. 카톡을 저한테 보낼 때가 있어.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마음에도 없지만 이쁘다.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이 나이 되도록까지. 교육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저는 저희 애기한테 차에 타면 자꾸 그런 교육을 시켜. 너 부동산 앞으로 무조건 부동산 공부해야 된다. 부동산 잘 알아야 된다. 그런 거. 그래서 저 큰아들은 가끔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 아파트 얼마야 물어볼 때도 있고. 대충 얘기해 주는데 그런 식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잘 꾸미도록 자기를. 응? 아빠는 이미 버렸지만. 그게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이 돼 있는 것과 안 돼 있는 건 차이 난다고 보여요. 저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명칭? 앨리스 고. 앨리스가 좀 안 맞는 것 같네. 여성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부칙개공이잖아. 부칙개공. 예. 이 사람은 차이가 뭐예요? 자격증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쓰지 말라고 그러고 있잖아. 이렇게 쓰면 안 돼라고 돼 있잖아, 지금. 네 연번에. 그러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쓰란 얘기요? 이게 출제될 것 같아, 밑에 게.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라고 한 것은 다 알아, 이제. 그럼 어떻게 쓰라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쓰라고요. 법조문에는 그렇게 대놓고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말은 뭐요? 이렇게 쓰란 얘기요.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만약에 명칭 사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 썼죠? 이런 거 잘못 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재를 받겠죠? 제재가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니까 싸게 맥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소 명칭을 써놓은 게 요게 간판이면 어떻게 될까? 간판에다가 황소부동산이라고 써놨어. 사무소 명칭을 잘못 썼네. 어디에 썼어요? 간판. 간판에다 이렇게 잘못 써놨네. 그러면 이건 잘된 간판이요? 잘못된 간판이요? 잘못된 간판. 그 잘못된 간판이다. 그렇게 되면 자, 그때는 법위반 간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때는 뭐요?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도 자진철거 안 하면 뭐 들어가? 대집행 들어간다. 자진철거 안 하면 뭐요? 대집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간판, 그러면 여기 한 세트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잘못 썼는데 이게 간판이 아니야. 그죠? 뭐 전단지라는데 간판이 아닐 때는 밑에 요 빨간 건 안 들어가요. 그냥 백과하고 끝납니다. 간판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간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반가로 2번.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썼을 때는 법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자, 요쪽 일단 써보도록 하지요. 예. 뭐냐면 저건 개공은 저렇게 쓰라는 얘기고, 개공 아닌 자가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형사처벌입니다.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쵸? 근데 이때도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개공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썼어요. 그럼 1항 1간이죠?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간판에 썼어요. 간판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간판은 잘된 간판이요? 잘못된 간판이요? 잘못된 간판. 그 잘못된 간판은 철거 명령 대상이 되지요. 자진 철거 안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대집행할 수 있다. 최근 시험에서 잘못된 간판에 대해서 지문에 많이 나와요. 지금 2개 설명드렸습니다. 잘못된 간판. 자, 넘기시고. 이번에는 5개 광고물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 가로 2번은요. 자, 보세요. 이게 간판 실명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간판 뭐요? 실명제다. 이렇게 써두셔야 돼. 간판 실명제라고 제목 옆에 써서 적어 놓으시고, 이건 가만히 보면 간판에 이름 적으시오 이런 뜻이요. 자, 그러면 이 간판은 어떤 간판이냐면 가로형 간판.
그 다음에 세로형 간판. 주로 가로형 간판이 많죠. 그 다음에 돌출 간판. 그 다음에 또 어떤 간판이요? 옥상에 있는 간판. 이렇게. 네 가지 간판에만 이름 적는 거예요. 네 가지 간판. 그래서 밑에 그 저기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 보시면 나오죠? 가로형, 세로형, 돌출, 옥상. 네 가지 간판만 이름 적는 거니까 조심할 게 모든 5구의 광고물에 이름을 적는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네 가지 간판만 이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름인데 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요거 이름은 자 법인 간판일 때는 누구 이름을 적고요? 대표자 이름. 그죠?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물, 분사무소의 간판일 때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합니다. 이런 것이 그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셋째 줄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위에 둘째 줄, 셋째 줄에 나온 거. 요 두 가지 하시면 돼. 근데 여기서 시험도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분사무소 간판만 계속 나와요. 자,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물에 누구의 이름을 적는다? 책임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대표자 이름 적는다고 잘 나와요. 대표자가 아니고 뭐요? 책임자. 자, 법인일 때는 누구? 대표자. 분사무소일 때는 누구? 책임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만약에 간판 실명제를 어겼죠? 그럼 제재를 받겠죠?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죠? 그리고 간판 실명제를 어겼다는 얘기는 그 간판은 잘된 간판이요? 잘못된 간판이요? 이건 무조건 잘못된 간판이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철거명령 대상. 이때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잘못된 간판이니까 이게. 간판 실명제를 어긴 간판은 잘못된 간판. 철거명령. 자진 철거하라면 뭐예요? 대집행.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하냐? 그러면 행정 대집행법이라고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 시험에 나왔었어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뭐예요? 대집행. 지금 잘못된 간판이 지금 보니까 3번 나왔네요. 3번 나왔어요. 여기 한 번 나왔고 여기 나왔고. 여기는 무조건 잘못된 간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도 한 번 나왔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밑으로 가시면 반가로 2번 있죠? 개공 아닌 자가 뭐 설치 불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개공 아닌 자는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라고 쓰면 안 되죠? 요 얘기입니다. 개공 아닌 자가 요거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학년 일반.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반가로 2번이. 갑자기 그게 나왔네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려버렸습니다. 요거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할 때 저쪽 가서 요거 아닌 자가 쓰면 1학년 일반. 나가서 간판에 써놓은 것일 때는 잘못된 간판이니까 요것도 된다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가로 3번 갑니다, 이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예요. 표시 광고? 표시 광고 보도록 합니다. 가로 3번. 얘 2번하고 3번 잘 구별하셔야 돼. 표시 광고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싶을까요? 표시 광고는 광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광고 전단지. 요것은 간판이에요, 간판. 광고지는, 표시 광고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광고를 낼 수 있어요. 개공만. 의미 있어요. 개공만 광고 낼 수 있으니까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은요, 광고를 낼 수가 없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만 광고 낼 수 있고요? 개공만. 개공 낼 수 있는데, 개공이 광고 낼 때요, 거기다가 반드시 광고 전단지에 집어넣게 되어 있는 게 있다. 그걸 명시사항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해요.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광고 전단지에. 광고 전단지에 들어갈 게 파란 박스예요. 그 파란 박스가 두 가지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네 가지입니다. 1번에 보시면 사무소에 뭐예요?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성명이죠, 성명. 그때 법인일 때는 대표자의 이름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명시할 거 암기하실 때 이렇게 암기를 해보십니다. 이름표입니다. 성명, 이소연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성이 뭘까요? 성명입니다. 진짜 이름, 법인일 때는 대표자 이름, 명자는 뭐요? 명칭 이렇게 되고. 이자는 이건 아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자 아니에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소자가 뭐예요? 소재지 이렇게 돼. 소재지니까 요거 주소죠. 연자가 뭐죠? 연락처. 자, 구별할 게 있습니다. 간판에는 뭘 적으라고요? 이름. 광고지에는 네 가지나 돼. 성명, 이소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간판에다가 여기 광고지에다가 연락처를 빼먹었네. 안 적었어요? 그러면요? 법 위반이죠.
제재를 받겠죠? 그 제재가 뭐예요? 백과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끝이죠? 이건 간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요. 철거 명령이나 대집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광고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간판도 광고 목적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간판은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요. 간판은 따로. 그죠? 그러면 간판에 이름을 적도록 돼 있어요. 그럼 간판을 갖다가 안 달면 법 위반입니까? 자, 꼭 적어 놓으십니다. 왼쪽 페이지 보면 5개의 광고물 설치라고 돼 있죠. 옆에 간판 실명제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설치 의무가 없다라고 꼭 적으시고. 간판에 설치할 의무가 없어. 왼쪽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설치할 의무가 없으니까 간판을 안 달았어. 그럼 법 위반이 아니야. 간판을 달았어. 달 수도 있어. 간판을 달았다면 간판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요게 부동산 사무실이요. 부동산 사무실. 그런데 여기 간판 안 달았어요. 그래도 부동산 사무실인데 안 달고 해요. 그래도 법 위반 아니에요. 자, 그런데 부동산 사무실이에요. 간판 달았어요. 간판에다가 여기다가 크게 이렇게 씁니다. 김연아. 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간판 달았는데 이제. 아니죠. 여기 전화번호나 상호 같은 거 안 들어갔는데 괜찮겠어요? 괜찮단 말이에요. 간판 그러면 뭐만 들어가면 돼? 법상. 이름 들어가면 오케이. 법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상호라든지 연락처 같은 게 보통 들어가지만 들어가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간판에는. 이렇게 이름만 콱 써도 괜찮다고. 그죠? 조그맣게 써도 괜찮고. 근데 광고지 그러면요. 이게 더 복잡하네. 광고지에는 4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쉬는 거 진짜로 개업 공인중개사만 광고 낼 수 있다며 지금. 그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개공 아닌 사람이 만약에 표시 광고를 하면 그때는 아닌 자가 광고했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겠죠. 이렇게 크게 처벌받아요. 아닌 자가 광고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때는 1학년 일반으로 처벌받겠다 이런 얘기죠. 표시 광고를 아닌 자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아닌 자가 뭐 했다는 얘기 나오면 전부 다 1학년 일반이에요. 네. 이때는 철거명령, 철거 얘기 나올 리가 없죠. 간판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광고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게 지금 밑에 있는 반가로 2번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넘어갑니다. 이제 잠깐 쉽니다.